안녕하세요. 새 아이와 열심히 살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받은 상처는 모래에 기록하고 받은 은혜는 대리석에 새기라는 말이 있죠. 상처는 본인을 위해 빨리 잊어버리되 받은 은혜는 결코 잊지 말고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든 아니면 나와 같이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든 베풀어야 한다고요. 근데 저는 이 말을 다 이해하기 어렵던 어렸을 때부터 받은 상처를 대리석에 새기고 받은 은혜는 모래 위에 새기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아니, 오히려 제가 세상에 태어나 받은 은혜가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 생각을 했죠.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도 전에 제 부모라는 사람들은 이혼을 했습니다. 서로를 버렸고 그뿐만 아니라 둘 다 자식인 저를 버렸어요. 이제 얼굴도 목소리도 가물가물한 어머니는 바로 집을 나갔고 아버지는 삶에 대한 의지를 놔버렸죠. 어느 순간부터 저는 아버지가 집에서 술만 마시는 모습만 보게 됐고 아버지는 일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집에는 퀴퀴한 먼지와 함께 아버지가 비우는 술병이 쌓여갔죠. 그런 곳에서 저를 구해주신 게 바로 할머니입니다. 아버지가 수두에 걸려서 아팠던 제가 귀찮았던 건지 할머니 댁으로 보낸 후 아예 저는 할머니 댁에서 지내게 됐어요. 할머니는 고열에 시달리는 저를 밤낮 없이 간호해 주시면서 우셨어요. 더 일찍 구해주지 못한 게 미안해서 손녀를 안고 우시는 할머니의 눈물이 얼굴에 난 주름을 따라 흐르던 게 지금도 아직 기억이 납니다. 우리 불쌍한 미옥이 이 할미가 미안하다. 미안해. 그래도 지 자식은 잘 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할머니가 우리 미옥에 늦게 데려와서 참말로 미안하다. 말 그대로 저는 할머니께 구원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한창 부모 곁이 가장 좋았을 나이에도 아버지가 저를 할머니에게 버리고 간 게 그렇게 좋았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살면 배가 고파서 찬밥을 남은 김치국물에 비벼서 먹지 않아도 됐고 매일 하루 삼시세끼 따뜻한 식사를 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도 한번 따뜻하게 안아준 기억이 없는 저를 제 몸이 잠깐이라도 식을 새 없이 꼭 껴안아 주시던 게 바로 할머니였으니까요. 얼마나 할머니하고 사는 게 좋았냐면 매일 밤마다 할머니가 제 가슴을 토닥여주는 온기에 잠에 들면서 부디 아버지가 저를 다시 데리러 오지 않았으면 그냥 이대로 나를 버리고 나와 할머니가 없는 곳으로 사라져 버렸으면 했습니다. 그 당시 제 마음속에 있던 상처와 원망의 무게가 그 정도였어요. 근데 그런 소원이 무색하게 다시 아버지가 저와 할머니 앞에 나타났습니다. 저를 버리고 나서 1년이 조금 넘었을 때죠. 그냥 나타난 것뿐만 아니라 살던 집을 날렸다고 아예 할머니 집에 얹혀 살기 위해 온 거였네요. 근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그 인간이 할머니 집에 얹혀 살긴 했어도 집에 들어오는 날은 적었습니다. 며칠은 막노동한다고 며칠 동안 공사판 컨테이너 박스에서 지내면서 집에 들어오지 않고 또 다른 며칠은 그렇게 번 돈 쓴다고 돌아다니느라 들어오지도 않았죠. 근데 차라리 그렇게 본인이 번 돈 늙은 어머니와 어린 자식 줄 생각도 없이 본인이 다 쓰는 게 나았어요. 돈 없다고 돈 달라고 집에 기어들어와서 할머니가 돈을 내어줄 때까지 괴롭히는 꼴을 보다 보면 초등학생인 나이에 저 인간이 내 아버지라는 게 끔찍할 정도였으니까요.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과학 시간을 제일 싫어했는데 그때 유전자에 대해 배웠었거든요. 애들이 배우는 내용이니 그냥 자식의 기질이나 외모가 부모를 닮는다는 간단한 내용이었죠. 학교에서 그 내용을 배웠을 때는 어린 나이에 좌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내 부모라는 사람들은 나를 버렸는데 내 외모도 성격도 그 사람들에게 물려받았기 때문에 비슷한 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로 들렸거든요. 그런 제 마음을 모르는 담임 선생님은 다음 과학 시간까지 부모님과 같이 나온 사진을 가져와서 본인과 부모님의 외모가 얼마나 닮았는지 비교를 해보는 시간을 갖겠다고 했고 저는 차라리 다음 과학 시간이 아예 안 돌아오길 바랬었죠. 제 집에서 침울하게 있으니
할머니께서 절 의아하게 생각하셨나 봅니다.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냐, 친구랑 싸웠냐 묻는 할머니께 저는 수업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사진을 가지고 가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은 할머니께서는 다음 날 일회용 카메라를 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 머리를 빗겨주시고 할머니도 머리를 빗으시더니 그때 할머니 집 작은 마당 앞에서 같이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미호가 이거 이 할머니가 사진 뽑아올 테니까 학교에 가져가. 그리고 너는 네 아빠나 엄마가 아니라 이 할머니 닮았다고 말해. 여기 요 눈이랑 피부 뽀얀 것도 할머니 닮은 거고 너 뼈 튼튼한 것도 이 할미 닮은 거라고 말해. 그리고 똑똑해서 바느질도 잘하고 말 야무지게 잘하는 것도 할머니 닮았다고 해. 미호가 너는 네 아빠나 엄마 하나도 안 닮았어. 너는 이 할머니 닮은 거야. 그러니까 네 아빠랑 엄마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으로 클 거야. 알았지? 오래전부터 제게 가족은 할머니뿐이었어요. 할머니는 세상에서 저를 믿어주고 저를 사랑해주는 단 한 사람이었죠. 그런 할머니께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을 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제가 할머니보다 키가 커지고 힘이 세지면서 언젠가 이별이 찾아올 거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할머니 얼굴에 주름이 늘고 먹는 약이 늘어나면서 할머니가 저를 떠날 거라는 마음의 준비도 했었습니다. 근데 막상 그 순간이 찾아오니 눈앞에 저승사자가 있다면 차라리 날 데려가 달라고 울고 빌 정도로 매달리게 되더라고요. 할머니, 제발 가지 마세요. 네? 할머니 가면 나 어떻게 살아요? 제발 저 버리지 마세요. 그냥 나랑 살아요. 제가 어떻게든 병원비 벌 테니까 10년, 아니 5년만이라도, 1년만이라도 더 저랑 살아요. 네? 할머니.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런 제 모습이 임종을 앞둔 할머니에게도 죽어서도 사라지지 않은 마음의 짐이었을 겁니다. 그때 그걸 알았다면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성인이 되기 전에 상복에 상주 완장을 차고 할머니 빈소를 지켰습니다. 하나 있는 아들인 아버지가 오긴 했지만 그 인간이 온 이유는 장례식에 마련된 술뿐인 것 같았어요. 그 술을 실컷 퍼마시다가 나중에는 바리바리 싸들고 사라졌었죠. 할머니께서는 본인이 당장 죽음의 문턱 앞에 있었을 때도 손녀인 제 걱정뿐이었나 봅니다. 하나 남은 친척인 고모 할머니께 저를 부탁한다고 자리 잡을 때까지만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고 가셔서 저는 졸업할 때까지 고모 할머니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죠. 제가 악착같이 사회에서 자리를 잡으려고 발버둥 친 건 어떻게든 먼저 가서 저를 보고 있으실 할머니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도 있었어요. 하지만 졸업 후 대기업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하루에 10시간 추가 근무까지 하면서 살았던 건 무엇보다 제가 제 부모와 다르게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대리석에 내가 받은 상처와 원망을 새기면서 나를 버린 걸 후회하게 할 만큼 잘 살아낼 거라고 다짐했죠. 하지만 돈벌레는 돈 냄새를 맡고 어디든 간다고 했나요? 제가 돈을 벌기 시작하니 평생 1년에 한두 번 얼굴도 보기 힘들었던 인간이 제게 찾아오더군요. 야 임마, 당연히 애비가 딸 어디 있는지 정도는 알지. 네가 내 피하고 살에서 태어났는데 그걸 모를까? 이년아, 네 아버지가 너 찾느라 고생을 이만저만 한 게 아니야. 이렇게 딸 면상 직접 보러 왔으니까 보답하는 의미로다가 용돈 좀 줘봐라. 나도 이제 딸년이 집 밥벌이 할 정도로 컸으니까 너 키운 보상은 받아야지. 처음에는 찾아오면 조금이라도 현금을 지어주고 몇 초라도 빨리 보냈습니다. 그냥 그 인간이 본인을 제 아버지라고 칭하는 꼴을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건 그때 찬란한 효과가 있었을 뿐 길게 본다면 제게 치명적이었던 실수였어요. 몇 번 돈을 받아보니 제가 그저 돈 나오는 구멍, 황금알 정도는 아니더라도 끊임없이 달걀을 낳는 거위로 보였나 봅니다.
정말 시시때때로 찾아와서 돈을 달라고 하더군요. 나중에는 참다 참다 말했어요. 염치가 있냐고. 고열 때문에 헛것까지 보던 나 귀찮다고 할머니 집에 맡긴 인간이 무슨 낯짝으로 아직까지 내 앞에 나타나 키워준 값 하라고 하냐고요. 내가 키워준 보답을 해야 하는 건 당신이 아니라 날 키워준 할머니라고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은 그 인간은 이런 궤변을 했습니다. 본인이 없었으면 네가 그 할머니 밑에서 자랄 수 있었을 것 같냐고요. 네 할머니가 내 어머니인데 네가 내 딸인 덕에 할머니랑 살 수 있었던 거라고요. 참담했습니다. 평생 애비 노릇 한 번 안 한 인간이 내세울 거라고 그딴 말을 한다는 게 말이죠. 저는 피가 끓는 심정으로 말했어요. 애초에 내가 당신 딸로 안 태어났으면 이렇게 안 살았지. 차라리 안 태어나고 당신 같은 인간이 내 아버지인 거 몰랐을 거 아니야. 아마 아버지 때문에 받은 상처를 새긴 것만 해도 대리석 위가 빼곡하다 못해 자리가 남아나질 않았을 겁니다. 그 대리석 위에 단 하나뿐이던 할머니에게 받은 은혜를 새긴 곳을 찾을 수도 없을 것 같았죠. 근데 그러다가 할머니의 은혜 말고도 제가 대리석의 은혜를 새길 수 있게 해준 사람을 만났습니다. 바로 제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제가 일하던 공장에서 생산관리 직원이었는데 저보다 늦게 입사를 하긴 했지만 1살 연상이었고 제 상사로 들어온 거였어요. 하지만 신입이나 다름없어서 좀 어리숙하긴 했지만 꽤 빠릿빠릿하고 성실해서 공장 내에서 평판이 좋았고 또 금방 자리를 잡을 수 있었죠. 남편은 누구에게나 친절한 사람이어서 처음에 제게 다가왔을 때도 그냥 누구에게나 보이는 호의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그게 연애 감정이라고 제게 고백을 했을 때는 많이 당황을 했습니다. 솔직히 남편은 누가 봐도 괜찮은 사람이긴 했지만 그 당시 제게 그런 관심은 그저 부담이었어요. 당장 저 혼자 먹고 살기 바쁘고 세상에 나를 지켜줄 사람은 나 자신이라고만 믿어온 제게 새롭게 소중한 사람을 만드는 건 큰 모험이자 사치일 뿐이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의 마음을 모른 척도 하고 또 거절도 해봤어요. 하지만 남편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의아했어요. 내가 뭐라고 저렇게까지 하나 그냥 다른 여자 만나면 될 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말했었고요. 내가 뭐라고 이렇게 쫓아다니냐. 시간 낭비하지 말고 더 조건 좋은 여자랑 연애하라고요. 근데 남편은 제 말에 약간 화가 난 사람처럼 말했어요. 미옥 씨가 뭐 어때서요? 그럼 난 미옥 씨처럼 뭣도 아닌 여자 따라다니는 속 없는 놈이에요? 자신을 그렇게 깎아내리면 자신만 깎아지는 게 아니라 미옥 씨를 아끼는 사람들의 마음도 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요. 그때 처음으로 생판 남에게 기대고 싶고 또 기대를 하고 싶었어요. 나도 한 번쯤은 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내 처지 때문에 또다시 포기하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 저는 제게 내밀어진 남편의 손을 잡고 저희는 연애를 시작했어요. 남편에게는 늘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었어요. 보여줄 것도 없지만 내 인생에 있어서 구질구질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연애할 때 남편과 함께 제 아버지라는 인간을 마주했을 때는 그냥 땅으로 꺼지고 싶었죠. 남편이 늦은 밤 제 원룸 앞까지 저를 데려다 줬는데 그때 집 앞 공터에서 아버지가 담배를 태우고 있었어요. 거기가 가로등도 얼마 없는 어두운 곳이라서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지만 쇠가 녹슨 목소리로 이야 내 딸 미옥이 하고 불렀을 때는 등골이 서늘하다 못해 몸이 굳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너 언제 집 열쇠 바꿨냐? 내가 딸네 집에도 못 들어가고 이 쌀쌀한 날 밖에서 기다려야 하냐고 하면서 바닥에 침을 뱉어냈고 저는 도망치듯 남편에게 인사도 못하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나중에 만난 남편에게 처음으로 제 가정사에 대해 말을 해줬죠. 저는 남편이 제게 실망을 하거나 못해도 그전과는 저를 다른 눈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후로 남편은 저를 매일같이 집에 데려다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또 찾아온 아버지를 만나게 된다면 아버지를 설득하려고 했어요. 계속 찾아와서 자식한테 돈 가져가지 말라고, 아직 한창 일할 때니 어디든 가서 돈을 벌라고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근데 그 인간이 생전 처음 보는 사람 말을 들을 리가 있나요? 네가 무슨 상관이냐, 남의 가정일에 간섭 말라고, 인연이 버는 돈 네가 가져가려고 지금 이러는 거 아니냐는 해괴한 말까지 짓거렸죠. 나중에는 남편도 그 인간의 아나무인에 질렸는지 설득을 그만두고 단호한 경고를 했습니다. 미옥이 알아서 잘 사니까 찾아올 생각하지 마세요. 낳아주면 부모야? 낳고 방치하고 제대로 된 관심도 사랑도 안 준 인간이 무슨 권리로 아직까지 찾아와서 딸한테 손을 벌려? 당신같이 빈대만도 못한 인간은 처음부터 자식을 못 갖게 해야 해. 미옥이가 잘 큰 걸 다행으로 여겨. 당신 같은 부모 평생 원망하고 피눈물 흘리면서 살아온 자식 손에 잘못되는 거?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두 번 다시 찾아오지 마. 이제는 미옥이가 참아도 내가 안 참아. 남편은 돌아가신 할머니를 제외하고 제가 처음으로 의지를 하게 된 사람이었어요. 그런 남편과 만나 결혼을 했던 건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잘한 일 중 하나이기도 하지만 그 결혼 과정에서 가장 후회하는 일을 저지르기도 했네요. 제 결혼을 아버지인 그 인간에게 알린 겁니다. 저는 초가을에 결혼을 한다고 말했고 아버지는 대뜸 그 건방진 놈이랑 하는 거냐고 물었어요. 참다 못한 남편이 본인에게 평생 자식을 못 가지게 했어야 했다는 말을 했으니 뒤끝이 남았나 봅니다. 솔직히 그렇게 제 결혼 소식을 전하면서 아버지가 와주길 바란 건 아니었어요. 그저 축하한다, 잘 살아라 이런 말을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는 제게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뭐 가서 네 손잡고 행진이라도 같이 하자고? 그래, 딸형 결혼식에 못할 건 없지. 근데 내가 가서 입을 양복이 마땅히 없는데 어떻게 하냐? 요새 옷이 좀 비싸니? 그러니까 돈 좀 보내봐라. 그럼 내가 아주 번지르르한 양복 입고 가서 네 손 잡아줄 테니. 그리고 교통비도 필요하고 거기 네 애비 친구들까지 부르면 축의금도 꽤 많이 받을 텐데 그때 받을 거 미리 땡겨서 줘도 되고. 알아들었냐? 희망을 버리면 절망할 필요도 없다더니 하나 있는 딸에게 축하한다는 말도 못하는 이 한심하다 못해 불쌍한 인간에게 제가 너무 많은 기대를 했네요. 저는 아버지의 말에 수십 년 동안 원망들만 새겨온 대리석이 박살나는 기분이 들었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올 필요 없어. 그냥 알고나 있으라고. 한때는 그래도 낳아준 부모라고 내 하나밖에 없는 가족이 당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나는 내 진짜 가족 만나서 가니까 혼자 잘 살라고 그 말하려고 전화한 거야. 나는 드디어 내 가정 꾸려서 가는데 당신은 이제 정말 혼자니까. 마지막 인사하려고. 그래도 당신한테 고마운 거 하나는 있네. 내가 태어나지도 못했으면 이렇게 내 행복 찾지도 못했을 텐데. 고마워요, 아버지. 평생 딱 하나 나한테 잘한 일이 있어서. 저는 그렇게 과거를 묻고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미련 없이 상처를 대리석에 새기던 과거를 버릴 수 있었던 건 이제 새로운 대리석에 새길 은혜를 무수히도 많이 준 남편과 제 시부모님을 만났기 때문일 거예요. 남편뿐만 아니라 시부모님께서도 혼자였던 절 가족이 되어서 품어주신 분들이거든요. 처음에 남편과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갔을 때는 불안했었어요. 고아나 마찬가지인 저를 가족으로 받아줄 집안이 솔직히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그런 불안함이 무색하게 시부모님과 시동생은 저를 환영해 주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나중에 저를 키워주신 할머님께 우리 며느리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같이 할머니가 계신 납골당에 데려가 달라는 말도 하셨고요. 시아버지께서는 그때 당시 수선집을 하셨거든요. 근데 동네에서 드라이 클리닝하고 옷 줄여주는 일반적인 곳이 아니라 아무리 해도 안 없어지는 천이나 가죽에 생긴 얼룩이나
해지고 뜯어져서 변질된 가죽을 재가공해서 새 것처럼 만들어주는 곳이었어요. 시아버지께서 거의 20년이 지난 가죽 가방을 이제 산 새 것처럼 바꾸는 기술을 보면 장인이 따로 없었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옷이나 손끝에서 수선집에서 사용하는 화학 약품 냄새나 매일같이 손끝이 다릴 정도로 만지는 가죽 냄새가 날 수밖에 없었는데 제가 인사를 드리러 간 날 그 냄새가 날까봐 신경을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미호가 네 시아버지 너한테 약품이나 가죽 냄새 나면 며느리 사랑 못 받을까봐 새로 장만한 옷 입고 아침부터 목욕탕도 갔다 왔다. 그것도 모자라서 머리에서도 약품 냄새가 나는 것 같다고 이발도 하고 왔어. 아버지, 아침부터 바쁘셨네요. 근데 30년이 넘게 한 일인데 그렇게 해서 금방 냄새가 가시겠어요? 지금도 살짝 나는 것 같은데. 창욱이 너 조용히 해라. 안 하는 것보다 그래도 노력이라도 하는 게 상대방한테 좋은 인상을 남기는 거요. 근데 미호가 정말 냄새 좀 나니? 어, 살짝 나는데 전 오히려 좋아요. 이런 냄새 맡아본 적 있거든요. 어렸을 때 할머니 친구분이 하시는 바느질 공장 가면 맡던 냄새랑 비슷한데 왠지 그때 생각도 나서 좋은데요. 제 말을 들은 시아버지께서는 다행이라고 그때 생각나면 언제든 본인 수선집으로 놀러 오라며 유쾌하게 웃으셨어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가족은 할머니와 저 딱 두 명이었다는 제게 복작복작한 새로운 가정을 선물해 줬습니다. 남편과 저는 결혼하자마자 시댁에서 합가를 해서 살았는데 신혼 초에 참 적응 안 되는 일이 많았어요. 아침에 다른 사람들의 말소리를 들으면서 잠에서 깨는 것도 새로웠고 식사할 때 여럿이서 둘러앉아서 한 입 먹고 말하고 또 한 입 먹고 말하면서 식사 시간만 40분이 넘도록 하는 것도 새로웠어요. 그리고 밤이 됐을 때 갑자기 저희 방문을 두들기는 노크 소리에 놀라서 나가보면 허기지지 않냐며 야식으로 비빔밥을 해먹자는 시어머니의 웃는 얼굴도 새로웠습니다. 또 독립을 한 시동생은 본가에 올 때마다 늘 어디서 음식을 포장해서 바리바리 사들고 왔었는데 제가 시댁에서 살게 된 후로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위주로 사오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집을 찾은 시동생의 손에 칼칼한 전골류나 등갈비, 해산물 찜이 들려있는 걸 보고 뭔가 가족으로서 챙김을 받는 것 같고 내 생각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주는구나 하고 소소한 감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살면서 노력하는 만큼 보답을 받고 열심히 살면 복을 받는다는 말을 믿지 않았던 사람에 가까웠어요. 쥐구멍에 볕이 들어도 그곳은 여전히 쥐구멍이고 인생은 어차피 출발선부터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근데 남편과 결혼한 후에는 이렇게 행복하기 위해 그 고생을 한 건가, 그렇게 외로웠던 건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늦게 만나게 된 가족들 틈에서 행복하다라는 감정이 느껴지면 늘 할머니 생각이 났었죠. 그건 지금도 그러는데 제가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을 부디 할머니께서 보실 수 있었으면 했거든요. 아마 돌아가신 할머니의 임종 앞에서 이성을 잃고 울고불고 해서 할머니 마음을 속상하게 만들었던 게 죄책감이 돼서 남았나 봅니다. 그리고 중요한 순간마다 저희 할머니를 떠올려주는 건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저희 시어머니께서도 생전 만나보지 못한 저희 시어머니를 떠올려 주셨어요. 제가 첫 임신이 쌍둥이였는데 아무래도 배에 애가 둘인 만큼 참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배에 무거운 추를 달고 땅속으로 꺼질 것만 같았고 잘 때도 몸도 마음도 편히 숙면을 취한 적이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그 힘든 10달을 버텨내고 출산을 했을 때는 쌍둥이들을 낳다가 골반골까지 골절돼서 퇴원도 못하고 몇 주 입원을 해야 했어요. 그때 매일 제 곁을 지켜주신 게 바로 저희 시어머니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출근을 하는 남편을 대신해 제가 입원한 입원실에서 저와 같이 살다시피 하면서 저를 돌봐주셨어요. 미옥이 너 산바라지 제대로 안 해주면 나중에 네 할머니께서 내 꿈에 나와서 혼내실걸? 애지중지 키운 손녀딸 며느리로 삼아놓고 제대로 돌보지도 않는다고.
네 할머니가 살아계셨으면 하셨을 일 내가 대신 하는 거니까 걱정 말고 너는 그냥 푹 쉬기나 해라. 어차피 너랑 나랑 집에 가도 쉬지도 못해. 애 하나 보는 것도 전쟁인데 아휴 둘이라니 지금부터 힘을 비축해 놔야지. 그리고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은 집에서 시아버지와 시동생이 남편을 도와 쌍둥이를 돌봐줬죠. 내 가족이 많아졌다는 걸 실감했던 순간이기도 해요. 남편이 출근해 있는 동안은 시아버지께서 수선집은 최씨 아저씨에게 맡기고 손녀들을 돌보셨고 남편보다 일찍 퇴근을 하는 시동생이 시댁으로 가서 시아버지를 도와 조카들을 봤죠. 사람은 나이가 들어 신체적인 성장은 멈추지만 정신적인 성장은 무한히 계속된다고 결혼하고 저는 참 많이 성장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쌍둥이들이 3살이 되던 해 셋째가 생겼을 때는 마냥 행복했어요. 애 셋을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아무래도 저와 함께 해줄 식구들이 많으니 그걸 믿고 욕심을 낼 수 있었나 봐요. 제 사연이 그냥 여기서 끝났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후로도 셋째를 낳고 남편과 시부모님과 시동생과 영원히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요. 하지만 제 충만했던 행복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임신 20주 정도 됐었을 때 생긴 일이었어요. 지금도 종종 그때로 돌아가서 미래를 바꾸고 싶다는 무의미한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날은 남편이 퇴근을 늦게 한 날이었는데 밤 9시 정도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여보세요? 당신 지금 오는 길이야? 어, 지금 가. 밥은 다 먹었지? 아까 다 먹고 지금 막 진이랑 민이 씻기고 나왔어. 아이고, 우리 여보야 배 나와서 애들까지 씻겨서 힘들겠구만. 출출하지 않아? 가면서 뭐 사갈까? 됐어. 지금 이 시간에 뭘 사와. 그냥 빨리 들어와서 당신이나 밥 먹어. 에이, 출출하잖아. 우리 여보야 뱃속에 콩알이는 뭐 먹고 싶다고 안 해? 들어가면서 사갈 테니까 야식으로 같이 먹자. 그냥 빨리 오라니까. 와서 김치찌개 남은 거에 살이 넣어서 먹자. 정말 그거면 돼? 당신 떡볶이 먹고 싶지 않아? 어제 TV에서 즉석 떡볶이 맛집 나오는 거 보고 가보고 싶다고 했잖아. 떡볶이에 튀김이랑 순대 안 당겨? 뭐 사오면 먹게 하겠지. 거봐 먹고 싶은 거 있으면서. 알았어. 내가 떡볶이가 식기 전에 광속으로 사갈게. 자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 저와 함께 먹을 떡볶이를 사오겠다는 남편. 저는 남편이 오면 바로 먹을 수 있게 그릇과 수저를 준비했고 같이 드실 거냐고 묻기 위해 시부모님 방에 갔습니다. 이른 시간인데 두 분이 TV를 킨 채로 벌써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조용히 TV를 끄고 나와서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30분이 지나도 남편이 안 오는 거예요. 분명 남편은 그 당시 저희가 자주 사 먹던 역 근처 포장마차에 들렀을 텐데 거기서 집까지 걸어도 15분이 안 되거든요. 이 시간에 우리처럼 야식 먹는 사람이 많은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1시간이 지나도 남편은 집으로 오지 않는 거예요. 뭐지 싶어서 전화를 해보니 전화도 받질 않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는데 그때 정막을 뚫고 제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휴대폰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당신 왜 아직도 저 주창욱 씨 가족 되십니까? 휴대폰 너머 들려온 목소리는 남편이 아니라 생전 처음 들어보는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제가 놀라서 차마 맞다고 대답을 못했는데 그 목소리는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주창욱에게 사고가 났고 지금 병원으로 옮기고 있다고. 상태가 위중하니 가족분들이나 보호자분이 지금 빨리 오셔야 한다고 말이죠. 저는 전화를 끊지도 못하고 주저앉아서 시부모님을 불렀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하고 울리는 큰 소리에 방에서 주무시고 계시던 시부모님이 놀라서 뛰쳐나오셨어요. 저는 제가 받은 전화에 대해 설명을 했고 시아버지께서 운전하시는 차를 타고 남편에게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쌍둥이와 함께 집에 남으셨고요. 병원에 도착을 했을 때 남편은 이미 수술실에 들어간 다음이었습니다.
중간에 수술실에 있던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저와 시아버지께 남편의 상태에 대해 설명을 하고 어떤 수술을 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지만 그때는 제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냥 어느 장기가 파열이 됐고 갈비가 골절이 됐는데 그게 뭘 뚫었고 알아먹지 못해도 남편이 생사를 오고 가고 있다는 건 확실했습니다. 저희는 그저 살려만 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의사 선생님께 그리고 신께 빌었어요. 그리고 수술실 앞에서 남편을 기다렸고 5시간 후 남편은 다시 저희 곁으로 돌아왔지만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끝내 살리지 못했다고 죄송하다는 심심한 위로의 말을 했고 시아버지는 그 말과 동시에 주저앉아서 오열을 하셨습니다. 아, 안 된다. 창우가, 안 돼. 창우가, 창우가. 저는 병원 복도에 울려 퍼지는 시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이건 끔찍한 악몽이고 다시 눈을 뜨면 나는 집에서 떡볶이를 사올 남편을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시 눈을 떴을 때 병원 천장이 보이고 제 팔 한쪽에는 링거가 꽂혀 있더라고요. 주변에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그리고 시동생이 보였고요. 제가 깬 걸 본 시어머니는 제가 수술실 앞에서 쓰러졌다고 말씀하셨고 저는 시어머니께 물었어요. 어머니, 남편은요? 그 사람은 나았어요? 수술 잘 됐대요? 막 정신을 차리고 제정신이 아니었던 저는 남편을 찾기 시작했고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껴안고 통곡을 하셨습니다. 아유, 불쌍한 우리 창욱이 너랑 애들 두고 어떻게 눈 감니? 라고 하시면서요. 남편을 친 차는 음주운전 차량으로 신호 위반을 하고 길을 건너던 제 남편을 친 뒤에 뺑소니까지 쳤다고 해요. 몇 시간도 안 가서 목격자의 신고로 잡히긴 했지만 그렇다고 제 남편이 살아 돌아오는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정신인 순간이 단 한 번도 없어서 남편 장례식을 지킬 수도 없었어요. 탈수까지 심하게 와 이러다가 뱃속의 애가 잘못될 수 있다는 의사의 말에 마음 놓고 울 수도 없었어요. 그렇게 남편을 허무하게 보내고 저는 며칠 동안 아직도 눈앞에 선한 남편의 얼굴이 나오는 동영상만 봤습니다. 영상 안에서 남편은 쌍둥이들을 양손에 안고 그네를 타고 있었죠. 진이야, 민이야, 저기 봐봐. 엄마 있네? 엄마한테 손 흔들어. 옳지. 엄마 사랑해요. 해봐. 엄마 사랑해요. 며칠 내내 틀어박혀 울기만 하고 시부모님 얼굴을 보지도 못했어요. 내가 그때 끝까지 떡볶이를 안 먹겠다고 했으면 미래가 조금 바뀌지 않았을까? 나는 왜 그때 그걸 사오라고 했을까 하는 죄책감에 그냥 눈을 감고 싶었습니다. 그냥 하늘로 가버리고 싶었어요. 거기 남편도 있고 할머니도 있으니 살만할 거라는 터무니없는 생각을 하면서 말입니다. 제가 그렇게 의미 없는 죄책감으로 하루하루 말라갈 때 시부모님은 저를 위로하시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다고, 너는 잘못 없다고 하시면서요. 근데 그 위로가 저를 더 슬프게 했어요. 저는 남편을 잃은 거지만 두 분은 자식을 먼저 보낸 건데 제정신이 아닌 며느리를 위로하시는 모습이 저를 더욱 작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런 고통 속에서도 살긴 사라지더군요. 쌍둥이들이 제게 매달려서 울면 애들 달래고 먹이고 입히느라 시간은 가긴 가고 또 뱃속의 아기는 엄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니까 세상에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제 남편은 떠났지만 세상은 돌아갔고 저도 숨을 쉬면서 살아갔어요. 그렇게 신락 같은 한 줄기 의지를 손에 쥐고 아들 낳았습니다. 그래도 내게는 남편 덕분에 가족이 될 수 있었던 시부모님이 계시니 다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셋째를 낳고 시간이 좀 지났을 때 시부모님께서 제게 그러시더군요. 이제 제 인생을 살라고 말입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는 이미 제 인생을 내 가족과 살고 있는데 왜 갑자기 저런 말을 하시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제가 무슨 말이냐고 하니
나란히 앉아 계셨던 시부모님은 어렵게 이야기를 꺼내시더군요. 이제 힘들게 우리 집 며느리 역할까지 할 필요 없다는 소리야. 아이, 어머님, 그런 말이 어딨어요. 제가 무슨 역할을 한다고. 그냥 같이 사니까 당연하게 하는 거죠. 그 당연한 게 지금 너를 더 힘들게 하는 것 같아서 그런다. 생각해봐라. 너 지금 애새 보면서 나나 네 시애미까지 모시고 살잖아. 미호가 너 아직 30대다 30대. 앞날이 창창하고 한창 본인 인생 살아갈 때야. 죽은 남편 눈에 밟혀서 남은 시부모한테 헌신하면서 살 때가 아니라고. 이게 시부모하고 며느리 영 끊자는 게 아니야. 창욱이가 그렇게 갔어도 너는 언제까지고 우리 며느리일 거고 우리도 네 시부모고 애들 할머니 할아버지야. 너 자리 잡을 때까지 우리가 도와줄 거고 앞으로도 계속 얼굴 보고 살 거다. 그냥 우리도 네 어깨에 있는 책임을 좀 덜어주고 싶어서 그래. 처음에는 물론 상처를 받았죠. 설마 남편이 죽었으니 나는 며느리도 아니라는 건가? 애들 셋 같이 키우는 게 힘들어서 내보내시는 건가? 정말 별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시동생에게 듣기로는 시부모님께서 손주들을 볼 때마다 괴로워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남기고 간 자식들을 보면 떠난 아들이 불쌍해서 견딜 수 없어 하셨다고 해요. 그 말을 듣고 이해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제가 어떻게든 과거를 잊고 남은 내 가족과 살아남으려고 하는 것처럼 시부모님도 떠난 아들은 잊고 남은 시간을 살아남기 위해 애쓰시는 거라고요. 그렇게 저는 시댁을 나와 애들과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제가 계약직 일을 시작하자마자 나왔습니다. 시부모님은 그래도 몇 년은 생활비를 보태줄 테니 창욱이 보험금으로 살라고 하셨지만 괜히 집에 혼자 있으면 더 안 좋은 생각이 들 것 같아서 일찍 다시 일을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도 마음이 쓰이셨는지 제가 나가 살면서부터 매달 제게 생활비로 1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괜찮다고 이제 안 보내주셔도 된다고 해도 시부모님은 애들 먹이고 입히는 데 쓰라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보내주셨어요. 저는 시댁을 나온 걸 후회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부모님의 결정이고 저 또한 그 결정을 따른 걸 후회하게 되면 괜히 남편의 죽음을 핑계 삼아서 안 좋은 선택을 한 거나 다름없을 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나름 아이들과 잘 살긴 했지만 나오고 나서 3년이 지났을 때는 한 번 크게 후회를 했었어요.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셨을 때 말입니다. 저보다 더 남편의 죽음에 충격을 받으셨던 시어머니께서는 그 후로 건강이 안 좋아지시긴 하셨어요. 몇 번 쓰러지셔서 심장에 무리를 받기도 하셨지만 돌아가시기 며칠 전까지도 저희 집에 와서 손주들과 놀아주시던 분이었어요. 근데 그랬던 분이 심장마비로 먼저 떠난 아들을 따라가신 거예요. 결혼하고 긍정적이게 바뀐 제 성격이 다시금 피폐해질 것만 같더라고요. 그리고 더욱 시어머니의 죽음이 제게 큰 상처가 됐던 건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는 시아버지께서 제게서 멀어지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원래는 애들 데리고 시댁에도 자주 갔고 또 시부모님께서 제 집에도 오셨었는데 시어머니의 장례식 이후로는 시아버지께서 이상하게 저를 피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은퇴해서 수선집도 접으신 분이 얼마나 바쁘시다고 며느리와 손주들에게 시간을 안 내주시나 했습니다. 그저 꼬박꼬박 매달 생활비 100만 원을 제게 보내주시고 제가 보내드리는 애들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시고 영상 통화를 가끔 하는 게 다였어요. 제가 찾아간다고 해도 시아버지께서는 아니라고 애들 데리고 2시간 넘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보통 일이냐고 하시면서 만류하셨습니다. 시동생에게 혹시 시아버지께서 어디가 편찮으시냐,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도 시동생은 그저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성격이 좀 바뀌셨는데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그렇게만 대답을 했어요. 저도 참 빵점 며느리였던 게 그 말만 믿고 저 살기 바빠 시아버지께 소홀했다는 거예요. 그냥 전화 몇 번 드리고 애들 사진 보내고 하는 걸로 며느리 노릇 다 했다 생각을 한 거죠. 그런 제 안일함에 하늘이 벌을 내린 걸까요? 남편이 죽고 10년 후
그렇게 저를 만나주지 않으시던 시아버지께서 제게 갑자기 먼저 연락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기다리던 시아버지의 연락이 하늘이 내린 벌이냐고요? 그게 마지막 연락이나 다름없었거든요. 그 당시 아무것도 모르고 전화를 받은 저는 어안이 벙벙한 목소리로 외쳤어요. 아버님, 어떻게 이렇게 오랜만에 먼저 연락을 하세요? 저번부터 제가 먼저 전화드려도 잘 받지도 않으셨으면서. 늙은이가 전화 소리가 잘 안 들리니 어쩔 수 없지. 어째 너하고 애들은 잘 지내니? 목소리가 밝은 걸 들으니까 잘 지내는 것 같구나. 저희야 늘 똑같죠. 아버님은 건강하시죠? 다음 주에 제가 아버님 댁에 한번 갈까요? 늘 제가 먼저 간다고 해도 올 필요 없다고 하시던 시아버지께서는 그날도 제게 같은 말을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근데 시아버지께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말을 하셨어요. 그래, 우리 며느리 얼굴 한번 보고 싶네. 미호기가 잘하던 수제비도 먹고 싶고, 미호가 내가 가면 오랜만에 우리 며느리가 시아버지한테 주던 밥상 받을 수 있냐? 저는 얼른 당연하다고 제가 가서 직접 해드리겠다고 했어요. 시아버지의 그 말이 두 번 다시 놓칠 수 없는 기회인 것처럼 당장 내일이라도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아버지는 아니라고 내가 간다고 날짜 잡을 테니까 그날 보자고 하셨어요. 저는 시아버지께서 정말 7년 만에 저희 집에 오시는 거라 며칠 내내 청소를 했고 당일 아침 일찍 새벽 시장에 가서 바지락 싱싱한 거 사와서 시원한 수제비를 한 손 만들었습니다. 손으로 직접 반죽해서 뚝뚝 끊어지는 수제비도 모자랄 것 같아 혹시 밥을 드시고 싶어 하실 것도 같아서 밥이랑 반찬도 따로 만들었고요. 수제비랑 석박지 같이 드시는 걸 좋아하셔서 석박지도 미리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시아버지를 기다렸고 드디어 약속한 시간에 초인종이 울리고 시아버지가 도착하셨을 때 저는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시동생과 함께 왔는데 시동생이 부축을 해서 함께 제 집 현관을 지나 들어오는 사람은 저희 시아버지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게 바뀌어 있었어요. 원래 제가 기억하는 시아버지께서는 키 170 중반의 70kg대로 건강한 체형이셨는데 그때 제 눈앞에 시아버지께서는 60kg가 될까 말까 할 정도로 말라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동생에게 부축을 받으며 들어서는 모습에서 저는 큰 불안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일단 먼 곳에 오신 만큼 상을 차려서 식사를 대접했는데 시아버지께서는 제가 만든 음식을 아주 조금씩 드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아, 역시 이 맛이다. 내가 날이 추워지면 그렇게 미옥이 네 수제비 생각이 났다니까. 그럼 날 추워질 때마다 저 부르시지.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당연히 제가 가서 해드렸을 텐데. 그랬더니 시아버지는 고개를 숙이고 웃으시면서 이제라도 먹었으면 됐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차마 식사하는 내내 제 머릿속에 떠다니는 질문을 꺼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긴 식사를 끝내고 나서 시아버지께 물었죠. 아버님, 요새 몸은 좀 어떠세요? 괜찮으신 거죠? 물어본 게 아니라 제 희망사항을 말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시동생 눈치를 보고 시아버지 눈치를 보면서 조마조마했는데 시아버지께서는 살풋 미소를 한번 지으시고 대답하셨습니다. 늙으면 다 일이 되는 거지 뭐. 새삼스러울 게 있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미호가 너나 나나 같이 소중한 사람 떠나보낸 거 알면서 이런 말 하는 게 참 미안하구나. 나도 다 지나고 나서 알리고 싶었는데, 아휴, 참. 날짜 받아둔 사람 마음이 이리 약해지나. 너하고 애들 보고 싶어서 내가 욕심을 좀 부렸어. 천천히 말을 내뱉던 시아버지께서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고, 저도 덜컥 겁이 나서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은 시아버지의 다음 말을 듣고 쏟아져 내렸어요. 내가
떠날 날이 얼마 안 남았어. 이제 한 달 좀 더 남았으려나. 그래서 가기 전에 너도 보고 애들도 보고 또 네가 한 음식 한번 먹고 가려고 왔다. 떠날 날이라니. 아버님, 그게 지금 무슨 오랜만에 오셔서 갑자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원래는 나 떠나고 나서 진욱이한테 전해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날짜가 다가오니까 그래도 얼굴을 봐야 할 것 같아서 말이야. 그 많은 일을 겪은 너한테 이런 말 전해서 내가 면목이 없구나. 미안하다. 아버님이 왜 미안하세요? 아버님이 뭘 잘못하셨다고. 아버님이 왜, 아니, 아버님 잘못하신 거 있어요. 왜 그 말을 이제 하세요? 이제 와서 얼굴 볼 시간 얼마 안 남았다고 하시면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7년 만에 제게 찾아오신 시아버지께서는 췌장암 말기로 제게 알리지 않고 요양병원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아시고 인사를 하러 오신 거였습니다. 저는 그 연락이 앞으로 다시 시아버지와 자주 왕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믿었는데 실상 그 연락은 영원한 작별을 위한 연락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우는 저를 보고 시아버지께서도 눈물을 흘리셨는데 초등학생 아들이 그런 시아버지를 보고 할아버지 울어요? 하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시아버지는 소매로 얼굴을 쓱쓱 닦으시더니 말하셨습니다. 이누야, 이건 할아버지가 기뻐서 우는 거야. 이렇게 이누 엄마랑 이누랑 민이랑 진이 오랜만에 봐서 이 할아비가 너무 행복해서 우는 거지. 그리고 할아버지가 미련도 안 남게 잘 사는 거 보여줘서 고마워서 우는 거고. 미호가 너 아무것도 할 것 없다. 그냥 네 시애비 잘 보내주기만 하면 돼. 그거면 된 거야. 넌 이미 나한테 해준 게 일이 많지 않니? 그러니까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마음 같아서는 그 자리에서 아이처럼 울면서 시아버지께 매달리고 싶었습니다. 원망도 하고 싶었고 저 자신을 마구 치고 싶기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미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 앞에서 그런 실수를 했었어요. 그리고 후회를 했었기에 차마 시아버지께 같은 실수를 할 수 없었죠. 그래서 우는 거 말고 매달리는 거 말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가시는 날 그 직전까지 저희가 행복하게 잘 하는 모습을,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시아버지께서 계시는 병원에 찾아갔고 쌍둥이가 상장 받은 것들을 챙겨가고 또 아들이 피아노 배우는 걸 영상으로 찍어서 보여드렸어요. 제가 회사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 것도 말씀드리면서 아버님이 그때 저를 보내주시지 않았으면 없었을 일이었다고 했죠. 어떻게든 시아버지께서 눈 감기 전까지 이번 생이 정말 행복했고 또 이룬 일이 많았다는 걸 느끼셨으면 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그렇게 한 달하고도 17일째 되던 날 주무시다가 남편과 시어머니께서 계시는 곳으로 가셨어요. 저는 또다시 제게 소중한 사람을 하늘의 별로 떠나보냈습니다. 시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나고 시동생은 제게 시아버지 유언이 들어있는 편지 4개를 건네줬어요. 저와 손주들에게 각각 남기신 거였죠. 손주들에게는 남편이 생전에 얼마나 너희를 사랑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지 써두셨고 또 그런 아빠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꼭 훌륭한 사람이 되었으면 한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제게 남긴 편지에는 제가 처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간 날을 회상하시면서 서두를 시작하셨습니다. 미호가, 네가 처음 우리 집에 온 날을 기억한다. 나는 네가 나와 네 시애미에게 인사를 하는 순간부터 네가 우리 가족이 돼서 우리와 행복하게 살 거라는 걸 알았다. 야무지긴 했지만 종종 남의 눈치를 살피는 널 보면서 의아했지. 근데 그게 다 과거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왔던 진한 흔적의 결과라는 걸 알았을 땐
네 시엠이 몰래 울기도 했단다. 그리고 그런 네게 나도 시엠이도 네 할머니께서 그러신 것처럼 든든한 방패이자 지원군이 되고 싶었어. 우리가 너한테 그런 존재가 됐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부디 네가 우리와 사는 동안 조금이라도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행복했었길 빈다. 편지에는 제 걱정과 제 행복을 바란다는 마음이 그득그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 편지 한 통만으로도 저는 이미 시아버지의 마음을 다 알 수 있었어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시동생은 제게 시아버지께서 제 앞으로 2억이라는 유산까지 남기셨다는 거예요. 2억이요? 아니, 제가 그렇게 큰 돈을 어떻게 받아요? 그런 도련님은요? 도련님도 이제 곧 결혼해야 하는데 돈 필요하잖아요. 형수님, 저희 아버지께서 아들한테 아무것도 안 남기셨겠어요? 걱정 마세요. 아버지가 제목까지 다 남겨두셨으니까. 그러니까 아무 걱정 없이, 아무 부담 없이 가져가세요. 그건 아버지가 형수님한테 남기신 오로지 형수님하고 애들 몫이에요. 솔직히 저는 저보다도 시동생이 더 걱정이었거든요. 시동생은 30 후반까지 혼자 시아버지를 모시느라 결혼도 안 하고 있었는데 이제 시아버지께서도 돌아가셨으니 그 공허함을 어떻게 할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저나 애들로 그 공허함이 메꿔지면 좋겠지만 그동안 거리를 두고 살았기에 시동생이 그걸 원하는지도 의문이었습니다. 근데 제 예상과는 다르게 시동생이 그러더군요. 앞으로 형수님과 조카들 인생의 한 부분으로 있고 싶다고요. 제가 이제 누가 있어요? 저 완전 거 하나 다름없는데 형수님하고 민이랑 진이랑 인우가 제 유일한 가족이나 마찬가지죠. 물론 형도 없고 부모님도 없어서 형수님하고는 남이라고 해도 할 말 없지만 그래도 저희 형이 목숨보다 소중히 생각했던 가족들 이젠 제 가족이라고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종종 찾아와도 내치지 말아주세요, 형수님. 저는 내가 왜 내치냐고 언제나 환영이니 오라고 했습니다. 애들도 삼촌을 좋아하고 저도 시동생에게 고마운 게 정말 많으니까요. 시동생은 아직 결혼을 안 하고 있지만 주말이면 종종 저희 집에 와서 저와 아이들과 함께 가족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얼른 시동생에게도 가정이 생겼으면 좋겠지만 지금은 이걸로도 만족하는 눈치라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함께 기억하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좋고요. 어쩌면 앞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베풀고 살라는 뜻으로 제가 몇 년 되지 않은 그 짧은 시간 동안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을 누렸는지도 모릅니다. 남은 인생은 제가 할머니께, 남편에게, 그리고 시부모님께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살라고 말입니다. 언젠가 저도 저와 같이 사랑과 관심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만난다면 제가 가족들 같은 존재가 되어주고 싶어요. 지금은 그 관심을 제 아이들에게 쏟고 있지만 기회가 온다면, 아니 기회를 만들어서 제가 겪은 모든 기적 같은 일들은 다른 분들께도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첫 발자국이 바로 사연튜브에 제 사연을 보낸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여기서 많은 분들께 제 이야기를 전하고 다짐을 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약속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대리석의 은혜를 새길 수 있도록 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돕는 그런 인생을 살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시고 늘 건강하시길 기도할게요. 안녕하세요. 어느덧 저와 눈높이가 비슷해진 중학생 아들과 살고 있는 40대 남자입니다. 여러분은 등산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프로 산악인은 아니지만 늦게 산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최고의 경치는 힘들게 가파른 산을 오른 후에야 볼 수 있다. 이 말처럼 산을 타는 동안 다리 근육이 욱신거리고 숨이 목젖까지 차오르는 고통은 정상에 올라 하늘과 맞닿아 있는 그 높은 경치를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주죠. 처음에는 그저 건강과 취미로 생각한 등산이었는데 모든 산에는 길이 있다고 하나요?
저는 등산을 하며 과거의 상처를 말끔히 해소할 수 있는 길을 발견했습니다. 20대 시절 등산으로 치면 아직 산 입구를 지나는 그런 시기이죠. 그 당시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된 아내는 첫 만남부터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고 기운이 넘칠까라는 의문을 갖게 했습니다.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아내와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제가 엄청나게 긴장을 했어요. 원래 숫기가 없는 성격이기도 하고 남중 남고 심지어 대학과 그 전에 다니던 직장도 남초였던 터라 여자분들 앞에서 저절로 돌이 되어버렸거든요. 분명 아내가 너무 마음에 들고 또 아내도 나를 마음에 들어 했으면 해서 뭐든 말하고 싶은데 입은 도무지 안 떨어지고 여기서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머리가 정지된 상태였는데 당연히 앞에 앉아있던 아내도 그걸 느꼈나 봅니다. 저 때문에 혼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던 아내가 한순간 말이 없더니 뭔가 결심을 한 사람처럼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가다간 남수 씨에 관해서는 나이나 지금 일 쉬면서 개인 사업 준비하고 있다는 것밖에 모르겠네요. 안 되겠어요. 남수 씨 술 좀 하세요? 제 긴장을 풀어줘야겠다며 식사를 반절 정도 끝낸 상태에서 아내는 저를 술집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남수 씨도 내일 지금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선배 사무실 간다고 했죠? 우리 둘 다 내일 일하니까 제가 숙취 전혀 없게 잘 말아드릴게요. 라고 하며 폭탄주를 말아주는 겁니다. 첫 만남부터 술을 먹는 것도 제 기준에서는 신기한데 손수 아주 능숙한 솜씨로 폭탄주를 말아주는 아내를 보며 정말 이상하게 긴장이 스르륵 풀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크림 같은 거품이 위로 볼록하게 솟아있는 맥주잔을 제게 내밀며 아내는 아마 남수 씨가 마셔본 술 중에서 제일 부드럽고 맛있을걸요? 라고 했고 아내에게서 잔을 받아 마시는 순간 그 부드러운 거품과 톡 쏘는 폭탄주가 제 목구멍으로 넘어오며 제 마음속에도 아내가 부드럽게 들어왔습니다. 아내의 털털하고 유쾌한 성격도 물론 제가 아내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지만 그 당시 저는 퇴사 후 개인 사업을 준비하면서 아르바이트로 남은 자금을 모으고 있었거든요. 어려서부터 가정 형편이 넉넉지 못했던 저는 늘 그저 그런 월급쟁이보다는 늘 내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해 가족들을 책임지고 싶다는 꿈을 가져왔었어요. 하지만 솔직히 그런 상황에서 여자를 소개받는 게 주저된 것도 사실이고 괜히 마땅히 소속된 곳이 없다는 것 때문에 저 혼자 주눅이 들어있기도 했네요. 근데 아내는 그런 제게 아주 태연한 얼굴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남수 씨 같은 사람이 정말 부러워요. 네? 제가 왜요? 저는 뭔가 딱 내가 명확하게 하고 싶은 게 있어서 퇴사를 할 만한 용기도 없고 또 딱히 하고 싶은 것도 없거든요. 워낙 뭔가 살면서 꼭 뭐가 될 거라는 원대한 포부가 없이 살긴 했는데 그냥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월급 받아가면서 적당히 하는 게 나쁘지 않지 하면서 살았는데 남수 씨처럼 목표를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용기를 낸 사람을 보니까 괜히 저도 없던 포부를 갖고 싶고 그런데요. 아내의 말은 제게 엄청난 용기를 주었습니다. 제가 이런 아내를 얼마나 사랑했냐면요. 지금 말하기는 여러모로 부끄럽지만 아내와 연애를 하고 반년 뒤에 준비하던 사업을 접고 다른 회사에 취직을 했고요. 제가 사업 자금으로 모아온 돈으로 아내와의 결혼을 준비할 정도로 아내를 무척 사랑했어요. 내 꿈보다 이 여자와 가정을 꾸려 사는 게 내게 더 필요한 목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희는 그렇게 2년의 연애를 했고 제가 20대 후반일 때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1년 후 아내가 임신을 했고 10달 뒤 제 눈을 닮고 아내의 입을 닮은 아들을 낳게 됐죠. 아내와의 결혼 생활은 길지만 그래도 가파르지 않고 완만한 산을 오르는 것과 같았습니다. 종종 만개한 꽃과 시원한 계곡을 볼 수 있는 그런 산 말이죠. 저희는 손을 잡고 천천히 언덕을 올랐고 한 번은 제가 먼저 올라가 아내를 이끌어주고 아내는 또 저를 뒤에서 밀어주며 서로 의지하고 보살펴주는 그런 생활이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손을 잡고 있던 아내가 아주 천천히 저를 절벽 끝으로 데리고 가고 있을 줄은 말이죠. 처음 뭔가 잘못돼 가고 있다라고 느꼈을 때는 아들이 7살이었을 때였어요. 하루는 주말에 아내가 처가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장모님과 장인어른은 수원에서 큰 감자탕집을 운영하시는데 갑자기 직원이 그 주부터 안 나가겠다고 해서 장모님께 연락이 왔다고 주말에 와서 도와주러 가야겠다고 하더군요. 장모님과 장인어른의 식당은 주말 장사를 하는 곳이기에 저는 알겠다고 했고 아내는 주말 내내 도와야 해서 수원에 있는 친정에서 자겠다고 해서 그 주 주말은 아들과 둘이서 어디 놀러 갈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마침 저희 부모님께서 손주 본 지 오래됐다고 하셔서 안산에 있는 본가에 갈 생각이었죠. 근데 아들이 친할머니, 친할아버지를 봤으니 이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를 보고 싶다고 해서 그럼 저녁에는 처가 식당에 가서 밥 먹고 식당 일도 좀 거들고 올까 해서 오후 4시 정도에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안 받더라고요. 아, 벌써 많이 바쁜가 보다 싶어서 얼른 가서 나도 일해야겠다 싶었고 아들과 함께 장모님의 감자탕 집으로 향했는데 주말이만큼 사람이 꽉 찬 식당 안에 아내는 보이지 않고 처남이 앞치마를 두른 채 있더라고요. 어? 매영, 어쩐 일이세요? 민호도 왔네? 아, 처남도 와 있었어? 아우, 생각보다 더 바쁜가 보다. 직원 한 명 그만뒀다고 하지 않았어? 맞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아, 주선이한테 들었지. 그래서 주선이도 주말 내내 식당 일 돕는다고 했는데 나 부모님 댁에 민호랑 갔다가 뭐 도울 거 없나 싶어서 들렀지. 근데 주선이는 누나요? 누나 안 왔는데? 순간 이게 뭐지 싶더라고요. 분명 아내가 말한 대로 식당에 일손이 부족한 건 맞는데 아내는 없다니. 처남 말로는 부모님이 누나한테 식당 일을 도와달라고 먼저 부탁한 건 맞는데 누나가 거절을 해서 본인이 와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내가 제게 거짓말을 한 거죠. 아니, 그냥 거짓말이 아니라 외박을 하기 위한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그날 무슨 생각으로 집에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들을 옆에 태우고 머리가 터질 것 같았고 집에 도착해서 아직도 전화가 없는 아내에게 문자를 하나 남겼어요. 아까 장모님 감자탕 집에 들렀다고 말이죠. 다음 날 낮 1시가 되자 아내가 쭈뼛거리며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왜 거짓말을 한 거냐, 어디서 누굴 만났길래 그런 거짓말을 한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는 제게 미안해서 거짓말을 했다더군요. 지훈이네 삼촌이 경기도에서 펜션을 하시는데 애들이 다 같이 모여서 가기로 했거든. 근데 나는 친구들 만나서 펜션에서 놀고 당신은 집에서 민호 보라고 하면 너무 미안하잖아. 그래도 내가 엄마 식당 가서 일한다고 하면 당신 기분이 덜 나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랬어. 미안해, 여보. 아내는 정말 친구들을 만나 논 거라며 제가 원한다면 그날 모인 6명에게 모두 전화를 해서 증명하겠다고까지 했습니다. 또 펜션에서 친구들과 찍은 사진도 보여줬는데 사진 속 인물들은 모두 여자 친구들이었고요. 울먹이면서까지 미안하다고 하는 아내에게 저는 알겠다고 앞으로는 절대 선이라도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거짓말인 걸 알았을 때 기분이 몇 배는 더 안 좋다고 말이죠. 그때는 내가 생각했던 최악의 상황은 아니라서 다행이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저도 지금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처럼 그때 혹시 아내가 거짓말을 한 게 불륜 때문은 아닌지 의심을 하기도 했거든요. 아마 어떻게 뻔히 눈에 보이는 증거를 보고 넘어갈 수 있냐고 답답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때는 나와 함께 아이를 낳고 8년을 산 아내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믿음은 얼마 안 가 와장창 깨져버렸죠.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저는 모른 척 할 수 없는 증거를 마주하고야 말았습니다. 아내 회사는 원래 회식이 많았어요. 첫 만남부터 제게 폭탄주를 만들어 준 것만 봐도 당시 회사에서 막내나 다름없던 아내가
회식 자리에서 그런 기술을 연마할 정도로 회식 횟수가 많았던 거였죠. 그래도 한 달에 많으면 5번, 적으면 3번 정도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일주일에 4번을 회식이라고 늦게 간다는 전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또 회식이라고 늦을 거라고 해서 아들이랑 밥 먹고 애 씻기고 재우고 나서 설거지한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와서 자려고 했어요. 근데 설거지를 하고 한숨 돌릴 겸 소파에 앉았다가 그대로 잠깐 잠이 든 겁니다. 놀래서 깼을 때는 밤 11시 40분. 방에 들어가서 자려고 일어났는데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걸 글쎄 깜빡한 겁니다. 그냥 내일 출근하면서 버릴까 하다가 그때가 여름이라서 냄새도 날 것 같고 벌레도 생길 것 같아서 자기 전에 후딱 갔다 오자 하고 내려갔네요.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나서 다시 아파트 현관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100m 좀 안 되는 거리에서 검은색 세단이 한 대 서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자동차 소리에 쳐다봤는데 이게 뭔지 아내가 그 차 조수석에서 내리더군요. 물론 회식 자리에서 회사 동료가 아내를 바래다 준 걸 수도 있겠죠. 근데 떠나는 차를 보다가 돌아선 아내가 저를 발견했을 때 눈을 보고 확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 뭔가 잘못됐구나 하고요. 그때 아내의 표정은 아마 빈집털이범이 집주인을 만났을 때 표정이 딱 그랬을 겁니다. 순간 얼음이 된 것처럼 빳빳하게 굳더라고요. 저는 고민을 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내린 차 주인에 대해 추궁을 할 건지 아니면 조용히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할지 말이죠. 저는 아내를 잘 알았죠. 말 잘하고 능청스러워서 웬만한 거짓말에는 안색 하나 안 바뀌는 사람이라는 걸. 아마 그 자리에서 당장 저 사람이 누구냐고 술 냄새 하나 안 나는데 회식 갔다 온 거 맞냐고 했으면 아내는 입을 꾹 다물고 제가 증거를 찾지 못하게 더 치밀하게 조치를 취했을 거예요. 그래서 당장 아내의 먼지를 탈탈 털기 전에 태연하게 말했어요. 회사 동료가 데려다 줬나 봐? 제 말이 얼음을 깨는 땡 같았는지 아내는 멈췄던 걸음을 옮기며 어? 아, 뭐 그렇지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오늘은 술을 얼마 안 마셨다. 본인을 데려다 준 차의 주인은 원래 회식을 해도 술은 안 마신다는 괜한 말까지 집에 올라가는 내내 주저리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아내가 좀 처절하게 느껴졌습니다. 본인이 저지른 짓을 들키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 같았어요. 그때는 아내의 몸부림을 그냥 가만히 지켜봤지만 아내의 빈집털이범 같은 표정을 봤을 때 이미 결심을 했습니다. 아내 뒷조사를 해서라도 무슨 짓거리를 하고 다니는지 알아야겠다고 말이죠. 저는 이번 생에 다름 아닌 흥신소에 연락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흥신소라뇨. 드라마나 영화에만 나오는 먼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흥신소에 연락을 하고 아내의 기본적인 정보와 제가 알고 싶은 구체적인 내용을 흥신소 직원을 만나 의뢰를 했을 때 아주 강하게 회의감이 밀려오더라고요. 흥신소 직원은 빠르면 3주 내지 늦어도 한 달 안에는 원하는 정보를 알아오겠다고 했고 저는 몸에 사리가 나오는 마음으로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일을 벌리긴 했지만 저는 제발 제가 착각을 한 거였으면 했어요. 저도 저지만 우리 민호, 내 아들이 엄마가 아빠와 자식을 배신한 사람이라는 걸 나중에 커서 알게 된다면 너무 비참할 테니까 말입니다. 제발 아니어라. 제발 나 혼자 의심한 거였으면 좋겠다고 하루하루 피가 말라가는데 아예 흥신소에는 연락을 하지 않았어도 됐었더라고요. 회사에서 오후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오더군요. 아들이 방과 후 수업을 듣는 반의 선생님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도 아내도 맞벌이라서 학교 방과 후 수업을 이용했는데 저보다 퇴근이 빠른 아내가 늘 퇴근 후 아들을 데리러 갔었거든요. 아내가 사정이 생기면 제가 회사에서 잠시 나와 애를 데리고 저와 가깝게 살던 저희 누나 집에 데려다 준 뒤 다시 회사로 복귀를 하곤 했고요. 근데 그날 아들 비상 연락망에 있는 제게 전화를 한 선생님은 제 머리가 깨질 것 같은 말을 했습니다.
아들을 데리러 왔어야 했던 아내가 데리러 오지도 않고 아예 전화도 받지 않아서 제게 전화를 했다고요. 원래 늦으면 늦거나 회식 같은 날이면 제게 먼저 연락을 주던 아내였는데 그날은 아내에게 연락받은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께 죄송하다고 하고 제가 금방 가겠다고 하며 아마 아내가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제게 말을 안 한 것 같다고 말했는데 선생님은 의아한 목소리로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 민호 어머님 회사 그만둔 거 아니세요? 네? 아니요. 지금도 다니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도 출근했고. 아, 제가 민호 아버님께 전화드리기 전에 어머님 회사로도 전화를 했거든요. 비상 연락망에 어머님 회사 번호도 있어서요. 근데 원래 그 번호로 하면 어머님 직통 전화라서 어머님께서 받으셨는데 오늘은 다른 분이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 성함을 말씀드리니까 열흘 전에 그만두셨다고. 이때 진지하게 뭐지? 몰래카메라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들리는 말마다 말도 안 되는 말뿐인데 말이죠. 일단 그때는 오지 않는 엄마를 기다리고 있는 아들을 데리러 가는 게 우선이었기에 전화를 끊고 아이 학교를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무슨 일인지 휴대폰은 아예 꺼져 있었죠. 아들을 데리고 와서 일단 누나 집에 맡긴 뒤에 다시 회사로 왔는데 그때까지도 아내의 휴대폰은 꺼져 있었고요. 아내가 연락이 안 돼서 장모님 장인어른 처남 그리고 제가 아는 아내 친구들에게까지 다 연락을 해봤지만 아내 행방을 아는 사람은 없었고 제가 퇴근 후 아들을 데리고 집에 가고 나서야 아내에게 문자 하나가 딸랑 날아왔습니다. 거의 30줄은 넘어 보이는 그 문자 내용은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당신이나 민호 얼굴 보면 차마 내가 말을 못할 것 같아서 문자로 대신할게. 많이 놀랐지. 나도 이렇게 하고 싶진 않았는데 이게 내가 사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어. 민호 아빠, 우리 이혼하자. 나 당신하고는 도저히 내 미래가 안 보여. 이렇게 매일 회사 집 다니면서 집에서는 애하고 당신만 바라보는 인생 지겹고 더 이상 이렇게 내 인생 낭비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앞으로 나 그렇게 살게 안 해주겠다는 사람 만났어. 나 그 사람하고 새 출발하고 싶어, 민호 아빠. 그러니까 우리 이혼하자. 나 좀 놔줘. 누가 들으면 뭐 묶어놨던 거야? 라고 생각했겠네요. 그리고 그 긴 글들 중 8개월 전 술자리 모임에서 진짜 본인의 짝을 찾았다라는 문장을 읽었을 때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저는 몇 날 며칠 흥신소의 연락을 기다리며 아닐 거라고, 제발 아닐 거라고 했는데 아내는 그 남자 때문에 저와 이혼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네요. 근데 아내와 연락이 두절된 후에 그 와중에 흥신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미 알고 있듯이 아내는 바람이 나 있었고 그 상대방이라는 상간남은 미혼의 아내와 동갑이었어요. 두 사람이 가장 많이 가는 곳은 강남의 한 나이트. 짐승보다 못한 둘의 애정행각이 장소 불문한 상태에서 찍힌 사진을 보고 그저 참담한 심정이었죠.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지금까지 아내와 맺어온 그 모든 관계들이 무의미하고 제 자신이 너무 하찮고 보잘것없이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아내가 잠적을 하고 며칠 뒤 아직 제 고통은 끝난 게 아니었어요. 집으로 이혼 소장이 날라온 거죠. 그냥 날 죽이려고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아내는 저와 이혼함과 동시에 양육권도 제게 넘길 생각이었어요. 본인이 말한 대로 저와 아들 둘 다 본인의 인생에서 쥐어낼 작정을 한 아내. 당장 이혼남이 될 저보다도 버림받고 엄마 없이 자랄 위기에 빠진 아들이 가여워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도저히 이대로는 당할 수 없어서 저는 흥신소 직원이 알려준 그 상간남의 회사로 찾아갔어요. 아내는 아예 세상에서 사라진 것처럼 찾을 수가 없었으니 말이죠. 월차를 내고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아침 출근 시간에 맞춰서 그 남자가 다니는 회사 건물 1층 로비에서 기다렸어요. 얼마나 기다리든 이 자리에서 돌부처가 되든 상관없었어요.
로비에서 잠복을 하고 한 30분 정도 후에 그놈이 건물로 들어오더군요. 당장 본인이 무슨 일을 겪게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들어오는데 저는 조금 더 참지 못하고 바로 그놈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날렸어요. 퍽 하는 소리와 함께 그놈이 바닥에 주저앉았고 주변에서 놀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뭐야 당신? 누구야? 미쳤어? 나? 강주선이 말 안 해주든? 나 강주선 남편이다. 네 놈이 8개월 전부터 놀아난 애 딸린 유부녀 강주선 남편이라고 내가. 제가 쩌렁쩌렁 울리며 소리를 지르니 그 순간 웅성거리며 로비가 얼음물에 빠진 것처럼 고요해졌습니다. 충격 때문인지 아니면 맞으면서 다리가 풀린 건지 계속 주저앉아 있던 놈이 주변 눈치를 살피기 시작하더니 후다닥 일어나서 제게 머리를 숙이며 말하더라고요. 선생님, 일단 여기서 나가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왜? 불륜하던 여자 남편이 찾아오니까 쫄리냐? 쪽팔려? 이런 일 예상도 안 하고 초등학교 다니는 애 딸린 유부녀를 만나? 야, 이 자식아. 너는 결혼이 장난이고 가족이 장난이야? 죄송합니다, 선생님. 저도 처음부터 주선이 걔가 결혼하고 애까지 있는 거 몰랐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제발 말도 안 되는 변명하지 마라, 이 자식아. 처음에는 몰랐다 쳐도 그 뒤에 알게 됐을 때도 그만 안 뒀으면서 입에 발린 소리 짓거리지 마. 다 됐고 네 집에 바람나서 도망친 강주선이 있으면 전해. 합의이혼은 꿈도 꾸지 말고 소송으로 먼지까지 탈탈 털어주겠다고. 그리고 너도 남의 가정 파탄낸 죄값 돈으로 치르게 해줄 테니까 모가지 닫고 기다려. 알겠냐? 이 더러운 놈아? 사람 하나 바보 천치 아주 등신 만드는 거 참 쉽죠. 저는 그 등신에게 당해보라는 마음으로 아내와 그놈을 상대로 각각 이혼 소송과 상간남 소송을 시작했어요. 법정에서 잠적해 있던 아내를 몇 달 만에 만났을 때 기분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아주 그동안 상간남 집에서 잘 먹고 잘 살았는지 살까지 쪄서 피부에 광이 도는데 그 상태로 제 눈을 쳐다도 못 보는 걸 보면서 정말 저 여자가 내가 사랑했던 그 여자가 맞는지, 어쩌면 결혼 생활 중 누가 진짜 아내와 저 여자를 바꿔치기 한 건 아닌가 하는 말도 안 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을 여기서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탄탄한 외도 증거물에 법원은 제게 손을 들어줬고 아내와 상간남은 제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선고가 떨어졌어요. 동시에 아내는 재산 분할에 대해 주장한 일정 권리를 인정받지 못했고 양육권을 포기하면서 매달 제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지급 명령도 받게 됐어요. 그렇게 저는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혼은 문제도 아니었어요. 이미 전 아내가 저와 아들을 떠나 잠적을 했을 때 전 아내에 대한 제 마음도 완전히 바닥을 드러냈고 아무런 미련이 없었거든요. 문제는 이혼 후 아들에게 있었습니다. 아직 초등학교 저학년인 아들에게 엄마라는 사람은 나와 아빠를 버리고 간 사람인 것보다도 그립고 보고 싶고 품에 안기고 싶은 그런 존재였으니까요. 아들은 제가 아내와 이혼을 한 후 저와 단둘이 살게 되면서 매일 밤마다 울었어요. 엄마가 보고 싶다고, 정말 이제 안 오냐고, 나는 이제 엄마 없이 사는 거냐고 끊임없이 제게 물으면서 제 품속에서 울었습니다. 그럼 저는 그런 아들의 등을 살살 쓰다듬으면서 괜찮다고, 아빠가 있으니까 괜찮다고 하면서 아들이 울다가 지쳐 잠드는 걸 지켜봤죠. 아들이 잠에 들어 규칙적인 숨을 내뱉으면 이제 저는 아들의 숨소리를 들으면서 날밤을 새며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분명 이혼은 나뿐만 아니라 아들을 위한 결정이었는데 아들이 본인을 원하지도 않는 엄마 아래서 억지로 함께 살면서 자라는 것보다 나 혼자라도 온전히 아들을 사랑해주면서 사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해서 내린 결정이었는데 아들은 매일 밤마다 눈물을 흘리니 저는 제 결정에 대한 근본적인 의심을 하게 됐죠.
그래서 평일에는 거의 하루에 3시간도 못 자는 생활을 했습니다. 주말에 몰아서 쉬면 되지 않느냐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주말은 제가 아들에게 아빠만 있어도 괜찮다는 걸 증명하는 날이었어요. 엄마 없이 아빠와 단둘이 살아도 행복하고 즐겁다는 걸 아들에게 알려주고 싶었고 또 아들이 저와 전 아내의 이혼에 대한 우울한 마음을 잊었으면 좋겠어서 주말이면 아들을 데리고 여기저기 놀러 나가기 바빴네요. 그렇게 꼭 2달을 살다가 회사에서 과로로 쓰러졌죠. 분명 회의실에 들어가는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순간 천장과 바닥에 뒤집히더니 눈앞이 깜깜해졌고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응급실 천장과 함께 누나가 보였습니다. 병원에서 보호자로 누나에게 연락을 했나 보더라고요. 누나는 한참 몸 관리를 어떻게 한 건데 픽픽 쓰러지냐, 그전보다 살도 빠진 것 같다고, 이혼한 거 티내냐고 하면서 한 차례 잔소리를 퍼부었어요. 제가 누나 잔소리를 들으며 그냥 힘없이 웃고만 있으니 누나가 그러더군요. 민호는 아직도 밤마다 우니? 그 말을 듣고 그냥 응 하고 대답을 했는데 순간 속에서 울컥하고 뜨거운 뭔가가 치밀어 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 그건 눈물이었나 봅니다. 누워있는 제 관자누리와 귀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렀고 저는 팔로 눈을 가리면서 누나에게 말했어요.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차라리 어떻게든 그 사람을 잡았어야 하나 싶고 민호가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내가 이기적이었던 건 아닌가 싶고 앞으로도 계속 민호가 저렇게 엄마 보고 싶어하고 힘들어하면 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누나. 누나는 한참 곧 40을 앞둔 동생이 우는 걸 지켜봤습니다. 한참 제가 훌쩍거리는 소리만 들리는데 누나가 대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민호 누나 집에 맡겨. 뭐? 됐어. 진경이랑 진훈이도 있는데 누나가 민호까지 어떻게 봐. 마트도 나가면서 매형한테도 죄송하고. 그럼 계속 네 몸 축내면서 살래? 너 이렇게 살다간 민호랑 오래 못 살고 어디 길거리에서 객사할 거야. 그리고 내 집에 가면 나만 민호 보는 거 아니지. 네 매형도 있고 진훈이 중학생이고 진경이도 이제 5학년이니까 나 없어도 민호 봐줄 사람 충분해. 그리고 형이랑 누나 있으면 민호도 좀 덜 외로우니까 더 빨리 회복할 수도 있겠지. 집도 가까우니까 평일에만 학교 끝나면 내 집으로 오라고 해. 그럼 진경이랑 진훈이 학원 마치고 와서 같이 저녁 먹이고 매형 시켜서 네 집에 데려다 주라고 하거나 아니면 네가 퇴근하고 데려가면 되지. 그것도 아니면 자고 가도 되고. 진훈이 방에 이불 하나 깔면 되는 거니까. 너 이제 혼자야. 혼자니까 다른 사람 도움 좀 받아도 되는 거고. 특히나 가족인데 뭐 어떠니? 누나의 단호한 말에 저는 염치불구하고 누나가 내미는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맨입으로는 절대 우리 아들을 못 맡기고 누나에게 생활비를 보내겠다는 조건을 걸었죠. 누나가 그 조건을 수락한 후 아들은 평일에 누나 집에 가서 생활을 하다시피 했어요. 처음에는 한동안 고모네서 고모랑 고모부랑 형 누나랑 생활하는 게 어떠냐는 제 말에 아들은 울고불고 싫다고 했습니다. 아빠도 나 버리는 거야? 엄마처럼 나 버리고 가려고 고모한테 맡기는 거지. 그때 그 절규와도 같은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저는 아들을 품에 안고 절대 아니라고. 아빠가 회사 가서 같이 못 있는 동안 외롭지 않게 고모네 가서 고모네 식구들이랑 놀다가 아빠 퇴근하면 그때 같이 집에 오자고 제 기억으로는 거의 2시간이 넘게 아들에게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다행히 아들은 제 말을 이해했고 그 후로 평일에는 누나 집에 가서 지내게 됐는데 처음에는 적응을 잘 못했습니다. 제가 저녁에 데리러 가면 기다렸다는 듯 달려와서 제 허리에 매달렸죠. 근데 매일 누나 집에 아들을 데리러 갈수록 아들의 표정이 점점 밝아지는 걸 제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었어요. 민호야, 아빠 왔어. 민호야,
외삼촌한테 오늘 본 시험지 보여드려. 누나가 아까 점수 옆에 별이랑 꽃이랑 그려줬잖아. 아빠, 이것 봐. 나 학교에서 시험 90점 맞았는데 누나가 잘했다고 이렇게 꾸며줬어. 조카들이 워낙 아들을 잘 챙겨줬고 누나 매형도 마치 다시 어린 자식을 키우는 것처럼 잘 챙겨줘서 아들은 점점 누나 집에서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제가 데리러 가니까 그러더군요. 아빠, 나 오늘 여기서 자고 가면 안 돼? 형이 탱크 조립하는 거 보여준대. 처음에는 제가 데리러 오는 시간만 오매불만 기다리더니 이젠 아빠도 필요 없고 사촌 형이 조립하는 탱크가 우선이랍니다. 그때부터 아들은 종종 누나 집에서 자고 왔는데 아예 누나 집에 아들 옷이랑 칫솔 가방까지 두고 와서 어디가 집인지 헷갈릴 정도였죠. 아직 아들이 적응을 못했을 때 제가 출장에 잡혀서 아들이 누나 집에서 자야 했거든요. 근데 누나에게 듣기로는 밤새 눈물 뚝뚝 흘리면서 울다가 누나 머리카락을 만지면서 잠들었다고 해요. 아들이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에 잠버릇 중 하나가 전 아내의 머리카락을 만지면서 자는 거였거든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가슴이 아릴 정도로 아팠는데 그래도 좀 커서 혼자 집에 있을 수 있다고 아들은 13살 때부터 슬슬 학교가 끝나면 바로 집으로 갔습니다. 그럼 누나가 아들 보고 좀 컸다고 이제 고모 집에도 안 오니? 라고 짓궂게 말했는데 그럼 아들은 억울하다는 듯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본인 마음의 고향은 고모 집이라고 능청스럽게 대꾸를 했습니다. 부모마다 내 자식이 다 컸네 하고 느끼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저는 아들이 12살 때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퇴근하고 빨리 밥해서 아들이랑 밥 먹어야겠다는 생각에 부랴부랴 집으로 갔는데 집으로 들어선 그 순간 고소한 밥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 집에 혼자 있던 아들이 전기밥솥으로 밥을 했던 거였어요. 제가 어떻게 밥을 했냐고 하니까 고모네 집에 있을 때 형한테 배웠답니다. 이제 나 혼자 집 지킬 줄 알아야 하는데 아빠 오기 전까지 그냥 기다리는 것보다 밥이라도 해놓으면 아빠 퇴근해서 바로 같이 밥 먹을 수 있잖아. 그냥 저 없을 때 학교 숙제 해놓고 혼자 씻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는데 이 녀석이 언제 이렇게 컸지 싶었죠. 아들이 고모 집을 나와 이제 혼자 집을 보고 초등학교를 졸업해 중학교에 입학을 하며 제게 보여줬던 모습들은 전부 아빠인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였어요. 전 아내를 만난 걸 후회하지만 또 그러지 않았다면 아들도 만나지 못했을 거고 또 이혼이 행여 아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아들은 정말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럽게 잘 자랐으니까요. 아들이 무럭무럭 자라는 건 그 무엇보다 대화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지고 제 취미를 공유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저는 40대에 들어서면서 등산을 시작했는데 종종 제 아들도 데려갔거든요. 그래서 올해 1월에 새해 맞이 겸 한라산에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겨울 산행이 한라산의 미관을 더욱 즐길 수 있었고 아직 아들과는 가보지 못한 산이었거든요. 그렇게 주말 이른 아침에 산으로 향한 저희 부자는 새해의 기운을 산에서 받기 위해 갔던 곳에서 저와 아들의 가슴에 커다란 구멍을 뚫었던 과거의 악몽을 마주하게 됐어요. 어쩌면 산 초 입구에 들어서면서부터 이상했습니다. 집을 나서던 때와 다르게 산에 도착했을 때는 날씨가 꾸물거렸거든요. 일기예보에서는 눈이나 비는 안 온다고 했지만 산의 날씨는 예상할 수 없었던 터라 아들과 저는 눈이 오기 전에 하산할 목적으로 발걸음을 재촉해 산을 올랐습니다. 헥헥거리면서도 아들과 저는 끊임없이 대화를 했어요. 아들 학교 얘기라거나 친구들 얘기, 아들이 가방에 컵라면 4개 챙겨왔으니까 아빠 먹고 싶은 걸로 골라 먹으라고 하면 저는 보온병엔 어차피 컵라면 2개 정도 분량의 물밖에 없다고 하고 아무리 제가 아들보다 등산을 오래 했어도 젊음 앞에서 경험도 빗바래더라고요. 가다가 지쳐서 아빠 버리고 먼저 가라고 하면 아들은 지금 쉬면 나중에 더 힘들 거라고 하면서
저를 일으켜 뒤에서 등을 밀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시시콜콜한 이야기도 하고 헥헥거리는 거친 숨소리만 내면서 걷기도 하다가 드디어 저희 부자는 정상에 올랐습니다. 숨도 차고 감동도 벅차올라서 아들과 저는 꼭 껴안고 정상에 오른 기쁨을 나눴죠. 사진도 찍고 제가 아들에게 남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라고 하면서 업어주면 아들도 저를 업겠다고 하다가 눈 바닥에 넘어지기도 했고요. 한참을 서로 장난치다가 고지에 다다랐다는 생각에 긴장이 풀려서 배가 고프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이 챙겨온 컵라면에 보온병에 든 뜨거운 물을 부어서 컵라면으로 자축을 했습니다. 그렇게 정상 위에서의 만찬을 끝내고 쓰레기를 챙겨서 하산을 하려고 하는데 가방을 다시 둘러매던 아들이 굳은 얼굴로 가만히 한 곳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겁니다. 민호야, 이제 내려가자. 민호야? 제 목소리는 마치 아예 들리지 않는다는 듯 마치 홀린 것 같은 표정이었죠. 아들은 제가 등지고 있는 방향을 보고 있었는데 아까부터 제 뒤에서 크게 깔깔거리는 소리가 들려와서 속으로 웃음소리 되게 크네 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거든요. 혹시 시끄러워서 쳐다보나 싶어서 저도 아들이 보고 있던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는데 저는 아직도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라면 국물이 들어가서 좀 뜨뜻해진 속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는 기분이었어요. 아들이 굳은 얼굴로 쳐다보던 곳에는 50대로 보이는 남자와 40대로 보이는 여자가 있었는데 둘이 연인인 듯 팔짱을 꼭 끼고 있거나 여자가 포즈를 취하면 남자가 사진을 찍어주고 있었어요. 특히 여자가 남자 옆에 붙어서 연신 깔깔거리는 높은 목소리로 웃고 있었는데 그렇게 웃고 있는 그 여자 절대 잊을 수 없는 얼굴이었어요. 분명 살집이 더 붓고 주름이 생기고 머리 스타일이 바뀌어 있었지만 절대 몰라볼 수가 없는 얼굴이죠. 그 여자는 다름 아닌 7년 전 나와 내 아들을 버리고 간 사람. 네, 바로 제 전 아내였어요. 믿어지시나요? 시간이 멈추는 것 같은 기분이 이거구나 싶더라고요. 순간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산이라서 내가 여우한테 홀렸나 싶을 정도로 비현실적인 상황에 굳어 있었는데 그때 옆에 있던 아들이 제 팔을 붙잡으며 말했어요. 아빠, 가자. 그냥 가자. 귀신을 마주한 것처럼 사색이 된 아들이 제게 부탁을 하는데 그 순간 차갑게 식었던 속에서 열이 나는 겁니다. 내 아들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저렇게 도망가고 싶어 하는지, 여기서 누가 죄인인데 진짜 죄를 지은 사람은 까르르 웃고 있고 피해자가 자리를 피해야만 하나 하는 마음에 이를 갈았습니다. 저는 제 팔을 붙들고 있던 아들 손을 한번 꽉 잡은 채 바퀴벌레처럼 붙어서 좋아하고 있는 연인들 곁으로 성큼성큼 다가갔어요. 제가 가까이 갔음에도 둘은 저를 그냥 지나가는 등산객이라고 생각했는지 보지 않았고 저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던 그 여자, 제 전 아내의 이름을 크게 불렀어요. 야, 강주선! 살짝 메아리가 울릴 정도로 큰 소리에 전 아내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고 이내 아들이 지 엄마를 보고 사색이 됐던 것처럼 하얗게 질린 표정이 돼선 입술을 파르르 떨었어요. 옆에 있던 남자도 저를 보고 있었는데 의아함과 동시에 인상을 쓰며 전 아내보다 먼저 입을 열었죠. 누구시죠? 아, 안녕하세요. 저 주선이랑 오래전부터 아는 사이입니다. 오랜만이다, 강주선. 근데 표정이 왜 그래? 야, 섭섭하다. 오랜만에 만난 사람 얼굴 그렇게 사색이 돼서 볼 필요 있어? 주선아, 정말 아는 사람이야? 아니, 아니야. 난 기억 안 나는데. 그냥 몇 번 보고 만 사람 같은데 굳이 아는 척 할 필요 없어, 오빠. 우리 그냥 내려가자. 급하게 지 남자를 챙겨서 가려는 전 아내의 모습에 코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 절박한 모습을 보고 확인 사살을 날렸어요. 너한테는 8, 9년 동안 한 지붕 아래서 산 게 아주 잠깐인가 봐. 그래도 한때는 서류로 묶여있던 관계인데 강주선 여전히 매정하네. 8년이라고요? 주선아, 저게 무슨 소리야?
8년을 한 지붕 아래서 살았다고? 아니라니까. 난 기억도 안 나, 오빠. 오빠, 그냥 내려가자고 좀. 딱 봐도 제정신 아닌 것 같은 사람 뭐하러. 엄마. 그때였어요. 아내가 어떻게 해서든 그 남자를 붙들고 자리를 뜨려고 하는 순간 멀찍이 떨어져 있던 아들이 다가와 전 아내를 부른 겁니다. 엄마라고요. 당황해서 뒤에 있던 아들을 못 본 건지 아들의 얼굴을 본 전 아내는 사색이 되다 못해 얼굴이 파랗게 질렸고 등신처럼 헙하고 숨을 들이쉬더니 아무 말도 못하고 그대로 굳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라는 말에 반응한 건 전 아내뿐만이 아니었어요. 그 남자가 전 아내와 제 아들을 번갈아 보면서 쳐다보면서 허탈하다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 내가 들은 게 맞지? 저 애가 주선이 너한테 엄마라고. 맞아? 전 아내는 무건 시위를 하는 것 마냥 입을 꾹 다물었어요. 그래서 전 아내가 해야 하는 말을 제가 대신했죠. 제 아들 주민호입니다. 그리고 부끄럽지만 거기 있는 강주선 아들이기도 하죠. 아까 보니까 두 사람 꽤 가까워 보였는데 막상 중요한 건 모르나 봐요. 조용히 해. 입 안 닥쳐? 입을 다물고 있던 전 아내는 제게 빽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이내 제 옆에 있던 아들을 노려보기까지 하더라고요. 뭘 노려봐? 감히 네가. 너 그렇게 눈 흘길 자격 없어. 이 무책임한 여자야. 전 아내와 저 사이에는 일촉즉발 서로 잡아먹을 듯한 분위기가 감돌았고 그때 불현듯 제 앞으로 온 그 남자는 제게 명함 하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혹시나 할 말이 더 남았으면 여기로 연락 주세요. 꼭. 오빠, 지금 뭐 하는 거야? 명함을 왜 줘, 명함을. 남자가 제게 찔러주는 명함을 보던 전 아내가 경기를 일으키듯 소리를 질렀고 남자는 그런 아내를 흘끗 보더니 혼자서 산을 내려갔습니다. 전 아내는 그런 남자를 부르며 쫓아갔는데 그 전에 저와 아들을 날카롭게 째려보고 갔죠. 마치 잠깐 잠들었다가 꿈을 꾼 기분이었어요. 생각해보면 몇 분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온몸에 힘이 쭉 빠지더라고요. 그날 아들과 저는 산을 내려와 집으로 오면서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어요. 크면서 의식적으로 엄마 얘기를 피하던 애가 얼마나 놀랬을까. 아들은 집에 도착해서 피곤하다고 씻고 바로 방에 들어갔지만 바로 잠든 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일부러 빨리 잠자리에 들었는데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남자가 줬던 명함이 생각이 났어요. 다 하지 못한 말이 있다면 연락을 하라고 했었죠. 그날 아들이 우리를 버리고 간 엄마가 다른 남자 휘낙낙 웃고 있는 걸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 싶으면서 어쩌면 그날 하필 산에서 전 아내를 만난 게 다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11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 저는 명함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 바로 남자가 전화를 받더군요. 남자는 제게서 더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하며 당장 다음날 오전에 만나자고 했습니다. 아마 그 남자도 하산을 한 후로 계속 산에서 나눈 대화가 생각이 났던 거겠죠. 저는 그 남자와 약속 시간과 장소를 정했고 다음 날까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렇게 밤을 샜는데도 이상하게 몸이 가볍더라고요. 마무리 짓지 못한 일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개운한 마음으로 약속 장소로 향했어요. 근데 도착해서 만난 남자는 저와는 상반되게 근심이 가득한 아주 무거운 표정이었죠. 들어보니 남자는 전 아내와 석 달 후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둘이 만난 지는 2년이 좀 넘어간다고 하더군요. 그날 산에서 나눈 대화가 전부 사실인가요? 그쪽 아드님이 주선이를 엄마라고 부른 거 사실입니다.
저 20대 중반에 강주선을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민호, 강주선이랑 저 사이에 태어난 아이 맞고요. 하지만 지금은 강주선이 민호 엄마라고 생각 안 합니다. 막 초등학교 입학한 자식 두고 술 마시다가 만난 남자랑 눈 맞아서 도망간 여자, 누가 엄마라고 생각하겠어요? 하, 살아 있었던 거네요. 죽은 게 아니라 살아 있었어. 그때 남자는 갑자기 살아 있었던 거라는 영문 모를 소리를 했는데 제가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묻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주선이하고 처음 제 친구들 모임에서 만났을 때 5년 전에 남편하고 아들 교통사고로 잃어서 사별했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저도 첫 결혼 후에 일찍 사별을 해서 자식도 없던 터라 주선이한테 마음이 더 간 것도 있었고요. 근데 남편하고 아들 멀쩡히 살아있고 바람나서 도망친 거였군요. 정말 그게 사실인가요? 제가 도무지 믿기질 않아서. 원하신다면 명함에 적혀있던 메일 주소로 이혼 소송 자료 스캔해서 보내드릴 수 있어요. 제가 그쪽에게 이런 거짓말을 해서 무슨 이득을 얻겠습니까? 분명 나랑 내 아들 배신하고 도망간 여자 행복해지는 거 바라지 않지만 그것보다도 그쪽한테 자기 배 아파 낳은 아들 버리고 잘만 사는 여자가 남한테는 어떤 짓까지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라는 말 하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금은 좋을 수 있겠죠.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래도 제 앞에서 8년이 넘도록 지 본 모습 숨겨왔는데 선택은 그쪽 몫이지만 그냥 혹시 저나 제 아들이 겪은 고통을 다른 사람이 또다시 겪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제 진심이 담긴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남자는 한동안 제 말을 곱씹듯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제게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맙다고 시간 될 때 이혼 소송 자료를 스캔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을 제게 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날 바로 그 남자의 메일 주소로 자료를 정리해서 보냈습니다. 남자에게 선택은 당신 몫이라고 했던 것처럼 그저 그 사람이 본인에게 최선인 선택을 하길 바랬어요. 그리고 정말 그 남자는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했고요. 제가 어떻게 알았냐고요? 그 남자를 만나고 5일 후에 술에 잔뜩 취한 전 아내가 제게 전화를 해왔거든요. 그것도 새벽 2시에 말이죠. 저는 이혼 후에도 휴대폰 번호를 바꾸지 않았던 터라 전 아내가 제게 연락을 할 수 있었고요. 전화를 받자마자 전 아내가 제게 무슨 말을 했는지 아시나요?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술 먹었냐? 그래, 너 알코올 중독이나 다름없긴 했지. 아유, 그 버릇 걔 못 주고 파혼 당한 다음에 또 퍼마셨나 보네. 너 그러다가 훅 골로 간다? 나이 생각해야지. 개자식 치졸한 놈. 내가 행복한 게 그렇게 배 아프냐? 네가 뭔데 내 앞길을 막아? 그러는 넌 네가 뭔데 행복해질 생각을 해? 민호가 너 때문에 울었던 거 생각하면 고작 파혼당한 걸로 모자르지. 너는 내 아들이 흘린 눈물에 수장당해도 호상이야. 알아?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날 원망해. 당신 이거 집착이야, 집착. 당신 민호랑 잘 살잖아. 그날 보니까 민호도 잘 큰 것 같은데 왜 아직도 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냐고. 참, 상상 이상으로 뻔뻔하네. 너는 그냥 답이 없다. 긴 말 필요 없고 그날 산에서 나 만난 거 억울해할 필요 없어. 그냥 네 과오야, 과오. 죄 짓고 살지 말라고 하잖아. 업보가 언제 어디서 나타나 목숨줄 끊을지 모르니까. 네 과오 진심으로 용서 빌지 않고 인정도 안 한 너한테 이런 일이 일어난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거야. 그래, 그래, 내가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이제라도 당신이 오빠한테 가서 다 거짓말이었다고. 전부인인 내가 미워서 복수한 거라고 말해. 내가 가서 무릎이라도 꿇고 당신이나 민호한테 사과할 테니까 당신도 제발 우리 오빠한테 가서 말하라고. 내가 왜?
나한테 너 같은 쓰레기 그 남자한테 엮어주고 업보 쌓으라고? 됐어. 그런 짓 무서워서 못하지. 그리고 너 무릎 꿇고 있는 꼴이 뭐라고 나나 우리 민호가 그걸 봐야 하냐? 그딴 거 아무 의미 없으니까 다 포기하고 앞으로 연락하지 마라. 너는 나나 민호 인생에 아예 사라져주는 게 네 업보 조금이라도 용서받는 길이니까. 전 아내의 절규와 같은 목소리를 들으며 전화를 끊었고 바로 번호는 차단을 했습니다. 그리고도 한동안 잠이 안 와서 거실로 나와서 물 한 잔 마시고 있는데 아들이 방에서 나오더라고요. 제가 통화하는 소리를 들은 건지 차분한 얼굴로 와서 제 옆에 앉더니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저는 아들이 제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알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발목 붙잡혀 있지 말라고요. 이혼 문제로 본인에게 그만 미안해하고 아빠도 마음의 짐을 버리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언제 이렇게 잘한 걸까요? 자식들은 정말 어제까지만 해도 뒤돌면 부모만 찾는 철부지였다가도 다음 날이 되면 어느 순간 부모를 걱정하는 든든한 존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은 부디 아들이 천천히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천천히 자라서 늦게 어른이 됐으면 해요. 그래야 이 아빠를 더 의지해주고 저도 그런 아들에게 있는 미안한 마음을 더 빨리 털어낼 수 있을 것만 같으니 말이죠. 세상의 모든 부모님과 그리고 그 자식들이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오늘 싸워도 내일은 또다시 웃으면서 서로를 그렇게 안아주는 그런 하루를 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